안녕하세요. 코로나19 종식 시점 예측 모델링 SEIQR-V1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황지윤, 김상훈, 유견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델링에 대한 설명과 도입된 파라미터의 도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 백신을 반영한 모델링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린 후 현재 방역 대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과거에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를 미아지마라고 부르며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1796년 에드워드 제너의 천연두 백신 개발을 시작으로 의학기술 발달과 위생시설 확충으로 전염병이 줄어들게 되었고, 항생제와 백신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전염병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신종 감염병 주기가 짧아지면서 에볼라, 사스, 메르스 등의 신종 감염병이 등장했습니다. 국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신종 감염병의 수는 지난 60년간 4배 이상 늘었으며 1980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감염병의 유행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신종 감염병 발생 빈도가 잦아진 주요 원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빙하 속 고대 바이러스가 동물에게 전파되고,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며 바이러스의 전파가 활발해졌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여행객의 증가로 바이러스의 이동시간이 줄어든 것 또한 신종 감염병 발생 빈도가 잦아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초기에 신종 감염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었으나, 현재 전파가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백신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종식되는 시점을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예측하고자 합니다. 국내에 도입된 백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백신이 도입됐으며 각각의 유효성과 접종 횟수, 그리고 1, 2차 접종 간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얀센의 경우 2회 접종하는 다른 백신들과 다르게 1회만 접종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1차와 2차 접종사의 간격을 8주에서 12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종사의 간격이 길수록 한정된 기간 내에서 더 많은 사람의 접종이 가능한 점과 12주에 가까울수록 유효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에 의하여 현재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기간을 12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간격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재생산지수 R0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재생산지수 R0는 감염자가 없는 인구 집단에서 최초로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 수를 말하며 전파율과 접촉률, 그리고 지속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전파된 이후에는 R0에서 확장된 개념인 감염 재생산지수 R을 통해 질병의 전파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 R은 이미 전염병이 진행된 집단에서 감염자 1명이 전파한 2차 감염자의 평균수를 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확산 방지나 백신의 도입 등으로 달라질 수 있는 값입니다. 다음은 집단 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 면역이란 집단의 대부분이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졌을 때 감염병의 확산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됨으로써 면역성이 없는 객체가 간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에서는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한 70% 수치는 어떻게 도출되었을까요? 이는 기초재생산지수 R0를 바탕으로 도출된 수치입니다. 확산 방지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고 대략적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기초 재생산지수 값 3을 대입하면 식은 R은 3의 1-P로 정리됩니다. 질병이 점차 사라지기 위해서는 R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하므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P값을 구해보면 P는 약 0.7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현재 사용되는 집단면역 70% 수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는 달리 현재 보이는 기사들처럼 재생산지수 3과 집단면역 70%라는 숫자가
수치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불변의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으며 이 수치가 확실한 것인지 과학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70%의 수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 중인 적극적인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확산 방지 효과와 백신의 유효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R이 1보다 작은 상황을 집단 면역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SIR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초기에 R0를 통해 감염자의 증감 추세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감염병의 종식 시점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학적 예측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중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SIR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어떻게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보여줍니다. 감염 가능한 집단 S, 감염된 집단 I, 감염 후 회복된 집단 R, 총 3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간에 따라 S, I, R 순서로 이동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집니다. 감염된 집단 I의 비율은 감염 가능한 집단 S와 감염된 집단 I 사이의 감염률 베타만큼 일정하게 비례하며 회복된 집단 R의 비율은 감염된 인구 I의 감마만큼 일정하게 비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만약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회복된 집단 R에 속하며 한 번 회복된 감염자는 다시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모델에서 각 집단의 변화율을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염병이 전파되기 전에는 전체 인구가 S군에 포함될 것이고 최초 감염자 발생과 동시에 감염자와 취약자가 접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감염 가능한 집단 S는 감소하게 되고 그만큼 감염된 집단 I가 증가합니다. 이때 I의 증가율은 전염병의 감염률인 베타가 높을수록 감염된 집단 I가 클수록 커지므로 감염의 강도는 베타 곱하기 I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된 인구수의 변화율은 감염의 강도 곱하기 감염 가능한 집단 S의 곱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된 집단 R의 비율은 감염된 인구 I의 감마만큼 일정하게 비례하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모델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염병 확산 관련 정보는 전염병의 확산 여부, 종결 시점, 감염되지 않은 인구수, 감염된 인구수의 최대값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SIR 모델에 감염에 노출된 집단 E, 확진으로부터 즉시 격리된 집단 Q, 백신 관련 집단 V1E 지표를 추가하여 설정한 SEIQRV1E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모델링에 설정한 가정과 종식 시점입니다. 먼저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현재 현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바이알에 눈금이 없어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모델링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가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백신의 공급과 접종은 정부 계획에 맞춰 진행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본 모델링에서는 2021년 6월 4일까지 발표한 계획을 따랐습니다. 세 번째로 접종 미대상자에 대한 안정성이 추후에 입증될 것이라 예상하여 접종 미대상자도 접종 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변이 바이러스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50% 효과가 있으면 백신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백신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백신들이 충분한 방어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발 바이러스보단 백신 효과가 떨어지지만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50% 효과를 넘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코로나에 걸려 회복된 사람은 완벽한 자가 면역을 갖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회복군 R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백신을 투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재확진되는 사례가 적어 회복자가 다시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한정적이며 이미 감염 후 격리되어 치료받는 사람은 종식 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치료제를 고려하지 않기로 가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간은 1일에서 14일이므로 최대 잠복기를 고려하여 2주 동안 신규 확진자의 합이 최초로 0이 되는 시점을 종식 시점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모델링의 각 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군은 감염에 취약한 집단으로 백신 미접종자이자 1차 접종 후 항체 미생성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백신을 접종했으나 항체가 미생성되는 사람 또한 S군에 속하며 백신 접종 후 순위로 밀려나 자연스레 재접종을 받지 않게 됩니다. 2군은 감염에 노출된 집단으로 잠복기간을 지나 감염자로 이동합니다. I군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집단으로 증상 발현 전 질병 전파 가능자를 포함하며 타인에게 감염 전파가 가능합니다. Q군은 코로나19 확진으로부터 즉시 격리된 집단으로 즉시 격리됨으로 타인에게 감염 전파가 불가능합니다. V1-2군은 본 모델링에서 가장 핵심적인 군으로 백신 1차 접종 이후 항체가 생성된 집단이나 1차 접종은 항체 생성, 2차 접종은 항체 유지의 역할을 가진다고 생각하여 유효성은 2차 접종 완료 후의 유효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사실상 1차 접종 유효성은 2차 접종이 완료된 후 유효성보다 작은 값을 가지지만 1차와 2차 접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간단한 모델링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설정하였으며 1차와 2차 접종 사이에 감염이 되는 사례가 모델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은 이상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 지연 후 R 집단으로 이동합니다. R군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거나 백신 접종 이후 완전한 항체가 형성되어 영구적인 면역을 지닌 집단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파라미터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률을 나타내는 베타는 S군에서 2군으로 넘어갈 때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실시간 감염 재생산 지수 RT로부터 도출했습니다. 도출 과정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잠복기간의 역수인 카파는 전파가 불가능한 잠복기간을 뜻하며 하루에 몇 명의 사람이 집단 E에서 I로 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확률입니다. 코로나19에 노출된 후 증상 발현까지의 기간인 잠복기간은 약 5.2일인데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으므로 전파가 불가능한 잠복기간은 5.2일에서 2일을 뺀 3.2일로 설정했습니다. 확진 및 격리율을 나타내는 알파는 전파가 가능한 시점부터 격리까지의 평균 기간의 역수를 말하며 전파 가능 시점부터 격리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6일입니다. 회복률을 나타내는 감마는 회복기간의 역수로 평균 회복기간은 13.6일입니다. 치사율을 나타내는 시그마는 1.53%입니다. D는 격리부터 사망까지 기간의 역수로 격리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약 17.7일입니다. 백신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타우는 무차원수로 백신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백신의 접종률을 나타내는 뮤 또한 무차원수로 기간별 초기 S군 인구수 대비 기간별 백신 접종 인구수로 구합니다. T1은 S군에서 V1-2군으로 넘어갈 때 사용되는 인자로 한 달 간격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으므로 각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T2는 V1-2군에서 R군으로 넘어갈 때 사용되는 인자로 백신 1차, 2차 접종 사이 기간을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각 군과 인자들을 가지고 집단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나타낸 미분 방정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모델링에서 각 화살표의 방향은 유입과 유출을 의미하며 N은 전체 인구수를 뜻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집단 S의 인구 변화는 감염에 노출된 집단 E로 유출되는 첫 번째 항과 백신 1차 접종 이후 항체가 생성되어 2차 유효성을 가진 집단 V1-2군으로 유출되는 두 번째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염에 노출된 집단 E의 인구 변화는 S군으로부터 유입되는 첫 번째 항과 I군으로 유출되는 두 번째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집단 I의 인구 변화는 E군으로부터 유입되는 첫 번째 항과 Q군으로 유출되는 두 번째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부터 즉시 격리된 집단 Q의 인구 변화는 I군으로부터 유입되는 첫 번째 항과 R군으로 유출되는 두 번째 항, 그리고 사망자 집단으로 유출되는 세 번째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구적인 면역을 가진 집단 R의 인구 변화는 Q군으로부터 유입되는 첫 번째 항과 V1, 2군으로부터 유입되는 두 번째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 이후 항체가 생성되어 2차 유효성을 가진 집단 V1, 2의 인구 변화는 S군으로부터 유입되는 첫 번째 항과 R군으로 유출되는 두 번째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매트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진자 추이 및 코로나 종식 시점에 대해 예측해 보았습니다. 매트랩 실행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각 군의 초기값을 설정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시점은 백신의 효과에 집중하기 위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날인 2021년 2월 26일로 설정하였습니다. 확진 및 격리된 그룹인 Q그룹의 초기값 Q0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확진자 정보를 통해 초기 시점의 누적 확진자 수 빼기 누적 격리 해제자 수로 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0와 I0는 구하는 방법이 비슷한데요. 모델링 설정상 노출군인 2군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Q군으로 이동하는데 7일에서 9일이 걸리고 감염군인 I군에서 Q군으로 이동하는 데는 1일에서 6일이 걸리므로 E0는 초기 시점으로부터 7일 후에서 9일 후의 신규 확진자 수의 합으로 I0는 초기 시점으로부터 1일 후에서 6일 후의 신규 확진자 수의 합으로 구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참고하면 R0는 초기 시점의 누적 격리 해제자 수인 79,880이고 초기 시점 기준 누적 사망자 수는 1,585입니다. 추가로 N은 초기 시점인 2021년 2월 기준 국내 총 인구수이고 백신 접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V1E0는 0입니다. 구하지 않은 마지막 초기 값인 S0는 모든 군의 합이 N과 같으므로 N에서 나머지 값들을 빼서 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중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감염률 베타의 도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타는 실시간 감염 재생산 지수인 RT를 통해 구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RT와 베타의 관계식입니다. RT를 코로나19의 평균 감염 기간인 6일로 나누어 베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타를 구하기 전에 RT 도출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RT는 현재 감염자 1명이 발생시키는 2차 감염자의 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을 시간 t라고 하고 그로 인한 2차 감염자가 x일 후에 확진이 된다고 하면 RT는 t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 분의 t 플러스 x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가 됩니다. x를 구하기 위해 먼저 모델의 설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 감염되지 않은 감염의 위험성을 가진 취약군 S에서 시작하여 감염된 후 감염 전파력은 없는 2군의 평균 3.2일 동안 머물다가 감염 전파력이 있는 I군으로 이동하여 2일 후에 증상이 발현되고 4일 후에 확진 및 격리가 되면서 Q군으로 이동합니다. 이후에는 감염을 전파시키지 못하고 평균 회복기간인 13.6일이 지나면서 회복군 R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일 전부터 오늘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X를 구하기 위해 1차 감염자로 인해 발생하는 2차 감염자가 며칠 후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지를 보면 최초의 2차 감염자는 오늘부터 3.2일 후에 확진이 되고 마지막 2차 감염자는 9.2일 후에 확진이 됩니다. 따라서 확진자 1명에 의해 감염되는 2차 감염자는 대략 3일에서 9일 후에 확진 및 격리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확한 X값을 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RT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문헌의 주차별 RT 그래프를 보면 초기의 RT값이 9.35까지 치솟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기 이전이며 사람들이 감염병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RT값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격상 이후에 RT값은 바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격상 시점인 2020년 2월 23일 이전을 특이값으로 보고 격상 이후부터 RT 자료가 제공되어 있는 2021년 1월 16일까지의 평균 RT와 X가 3에서 9일 때 각각의 평균 RT를 구해보니 X가 5일 때 문헌값과 가장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X, 즉 2차 감염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의 평균 기간이 5일인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 후에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위증상자는 증상 발현 이후에 검사를 받는 등 감염 전파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극단적으로 증상 발현 이후에 감염을 전파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확진까지 3.2일에서 5.2일이 걸릴 것입니다.
반면에 무증상자는 감염 후에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확진까지 상대적으로 긴 3.2일에서 9.2일이 걸립니다.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비율과 확진까지 기간의 중간값을 고려해주면 X값은 5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가정을 한 부분이 있지만 문헌값과 비교하여 구한 X값이 동일한 값으로 도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X를 5로 정하고 RT식의 X에 5를 넣어주면 RT는 최종적으로 T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 분의 T 플러스 5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가 됩니다. 이 식을 통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부터 백신 접종 시작 전날까지의 평균 RT를 구했고, 이를 평균 감염기간 6일로 나누어 초기 베타 값을 0.2023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계획입니다. 저희 모델은 백신 등장 이후에 설계한 모델로 백신 접종을 고려하여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종식 시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백신 접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작된 이후 현재도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2분기인 현재 시점에서 1분기는 지난 분기이므로 실제 확보된 백신 물량과 실제 접종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1분기에 확보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두 종류이고 각각 78.7만 명분과 55.8만 명분이 도입되었습니다. 두 백신 모두 2차 접종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신의 물량을 명분의 2배인 회분으로 나타내고 질병관리청의 실제 접종자 수 데이터를 정리한 표입니다. 2분기는 현재 시점인 6월을 기준으로 도입 완료된 백신의 물량과 남은 2분기 내에 도입될 백신의 물량을 합해 구할 수 있었고, 최대한 확정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265.5만 회분에 해당하는 협의 중인 물량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1분기 물량 중 접종 후 남은 물량을 더한 만큼을 2분기에 효율적으로 모두 접종한다고 가정하고 백신 접종을 예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2분기 내 총 1차 접종자 수는 약 1381만 2200명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계획대로라면 상반기인 1, 2분기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앞에서 구한 1분기 1차 접종자 수 87만 6573명과 2분기 1차 접종자 수인 1381만 2200명을 더한 1468만 8773명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올라온 6월 8일 기준 정부 발표입니다. 기존 계획 이상으로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1400만 명의 1차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에서는 6월 접종 예정인 얀센 백신을 포함할 경우 상반기 최대 1400만 명의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저희가 예상한 상반기 백신 접종 수치와 정부의 예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 4분기 백신 접종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지난 4월 기준인 변경 및 구체화된 백신 접종 목표로 접종을 기존의 목표대로 수행하며 9월까지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9월까지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지만 최종 목표는 기존과 같다고 보고 4분기까지의 접종 목표는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초기 백신 접종 목표로 12월까지 총 4,355만 명의 1차 접종을 목표로 합니다. 두 자료를 종합하여 9월까지 3,600만 명, 12월까지 4,355만 명의 1차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접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3, 4분기 도입 예상 물량은 계약 물량에서 2분기까지 접종 완료한 물량을 빼서 구하였습니다. 이 중 코백스 계약 백신은 구체적인 백신의 구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백신의 물량이 충분하지 못했던 2분기까지와는 달리 3, 4분기에 도입이 예상되는 물량은 총 8,106만 명분으로 물량이 충분할 것입니다. 물량이 충분한 3, 4분기의 경우에는 정부의 접종 목표에 맞춰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3, 4분기 각각 백신별 접종자 수를 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아있는 백신의 종류별 비율만큼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고 9월까지 3,600만 명, 10월까지 4,355만 명의 1차 접종을 목표로 3분기와 4분기의 백신별 접종 인구수를 예측하였습니다. 여기서 4분기가 12월이 아닌 10월까지인 이유는 3분기까지 3,6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면 4분기에는 4,355만 명에서 3,600만 명을 뺀 755만 명이 남게 되므로 4분기 접종 속도가 이전까지의 접종 속도가 유사하다고 보고 남은 접종이 10월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접종 백신의 종류가 다양함에 따라 유효성과 1차, 2차 접종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델링 수행에 앞서 이를 한 번에 고려해주기 위해서 가중평균 값으로 구하였습니다. 백신의 유효성의 경우 각 백신의 접종 비율에 유효성을 곱하여 모두 더한 값으로 구했고, 접종 간격 또한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 백신의 접종 비율에 접종 간격을 곱하여 모두 더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실제 데이터 값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백신의 유효성과 접종 간격을 분기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이때 각 백신 접종 인구와 유효성을 곱해 분기별 전체 접종 인구로 나눈 수의 합이 바로 타우의 값입니다. 비슷하게 각 백신 접종 인구와 1, 2차 사이의 접종 기간을 곱하고 분기별 전체 접종 인구로 나눈 수의 합은 T2입니다. 이렇게 구한 값들은 시뮬레이션에 각각 적용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전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을 보겠습니다. 우선 값이 변동되는 파라미터는 베타, 타우, 뮤, T1, T2가 있습니다. 베타는 감염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값으로 저의 모델링에서는 한 달 주기로 값을 바꿔주었습니다. 타우는 백신의 유효성을 나타내고 T2는 접종 간격을 나타내므로 앞에서 구한 값과 같이 분기마다 변동됨을 확인했습니다. T1은 매월 일수를 나타내므로 매달 변동되고, 또한 뮤는 모델링에서 월별 접종률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변화하는 파라미터들을 반영하기 위해 분기 단위가 아닌 한 달 단위로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일은 2021년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처음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항체 생성 기간인 14일 후인 3월 12일부터 백신의 유효성을 갖기 때문에 3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1분기 유효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변동되는 파라미터들을 분기별로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중 뮤에 들어가는 분자는 월별 백신 접종 인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기별 접종 인원을 3호로 나누어 구하였습니다. 이는 분기별 접종 속도가 일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은 모델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델링 타당성을 1분기 끝나는 시점인 4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제 데이터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복으로 인한 R값은 누적 격리 해제자로 알 수 있고 그 값은 95,439명입니다. Q값은 격리군으로 누적 확진자 수에서 누적 격리 해제자를 뺀 값인 8,200명입니다. 또한 백신으로 인한 R군으로 이동한 값과 V1E 그룹의 값을 더하면 백신 1차 접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87만 6,573명이 됩니다. 이제 저희 모델링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끝나는 시점을 확인해 보면 Q는 7,841명, R은 98,475명입니다. 이어서 백신으로 인한 회복 RV와 1차 접종 이후 항체가 생성되어 유효성을 가진 집단인 V1E 그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 다 15일쯤부터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1분기는 백신 도입 직후이고 접종량과 접종률 모두 적어 더디게 증가합니다. 1분기 끝나는 시점에서 모델링 값은 RV는 35만 6,842명, V1E는 46,754명이 나왔습니다. 모델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1분기 끝나는 시점에서 각 군의 값을 비교한 표입니다. Q의 퍼센트 오차값은 4.38%, 회복으로 인한 R값은 3.18로 매우 적은 오차를 보여줍니다. 백신에 의한 R값과 V1E 그룹의 차이는 시간 지연과 백신의 유효성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2분기 중 최근값인 6월 4일 0시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회복으로 인한 R은 신규 격리 해제자로 13만 3,289명, 격리군 Q는 9,563명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모델링에서는 몇 명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복으로 인한 R군만 보면 14만 명 정도 나왔고 Q는 9,272명입니다. 이어서 오차를 보면 R그룹은 6.72%, Q그룹은 3.04%로 5% 안팎의 수치로 매우 적게 나왔습니다. 이렇듯 1분기와 2분기의 실제 데이터 값으로 모델링 타당성을 구해봤을 때 매우 적은 오차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모델링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모델링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식 타당성은 어떨까요? 백신식은 RV값과 V1E 그룹을 더한 값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1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1분기에 끝나는 시점은 4월 1일 0시이지만 항체 생성 기간인 14일을 더하여 4월 15일 0시를 모델링에 반영했습니다. 예상 수치는 접종 인원과 그때의 백신 유효성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 결과 오차가 0.96%로 매우 적은 오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분기를 매달 구해보겠습니다. 오차를 살펴보면 5월에는 3.26%, 6월은 3.56, 7월은 3.77로 3%를 상회하는 오차값이 나왔습니다. 3, 4분기의 백신식 타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3, 4분기의 오차값 또한 1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백신식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모델링으로 종식 시점은 어떻게 나올지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신규 확진자는 알파와 i를 곱한 값입니다. 저희가 정한 종식 시점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점을 찾기 위해 신규 확진자의 그래프를 그려 종식 시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종식 시점은 백신 도입일로부터 261일 뒤인 2021년 11월 12일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케이스를 가정하고 케이스별로 방역 대책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백신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종식 시점이 2026년 1월 8일로 나왔는데요. 백신이 있는 경우와 그래프를 함께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X축은 시간을, Y축은 신규 확진자 수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백신이 도입되었을 때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신규 확진자 수의 차이를 확연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백신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종식 시점은 도입되었을 경우보다 매우 느려지고 그 차이는 1552일입니다. 백신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를 통해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신이 있을 경우인 현재 상황은 코로나 종식 시점이 1552일 앞당겨지므로 백신 도입 정책은 매우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편의 및 문화시설에도 다양한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백신 접종이 중요하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방역 대책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아스트라제네카의 1, 2차 접종 간격이 기존과 같이 8주, 10주였을 때를 가정해 신규 확진자 그래프를 만들어 종식 시점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8주는 종식 시점이 11월 24일, 10주일 때는 11월 18일에 도출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보니 8주에서 10주로 갈 때는 6일이 빨라졌고 10주에서 12주로 갈 때 또한 6일이 빨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 2차 사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1차 접종을 빨리 할 수 있고 유효성이 증가하여 종식 시점이 빨라진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간격이 길수록 예방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방역대책본부에서는 8주에서 12주, 10에서 12주, 현재는 11에서 12주로 접종 간격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순서대로 종식 시점이 앞당겨지므로 아스트라제네카 1, 2차 접종 간격을 12주로 늘린 것은 좋은 정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1, 2차 기간을 늘릴수록 백신의 유효성이 증가하고 그 기간 동안 1차 접종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백신 1차 접종을 우선시한다는 정책과 맞닿아 있는데요. 이로 봤을 때 이 정책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 백신만 도입됐을 때를 가정해본 모델링 결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화이자만 도입됐을 때의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시점은 아스트라제네카만 접종했을 경우 11월 19일, 화이자는 11월 24일로 나와 현 백신 접종 종식 시점인 11월 12일보다 늦춰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물량이 공급될 때 유효성을 고려하면 화이자만 공급될 때가 종식 시점이 더 빠를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는 1, 2차 접종 간격이 길어 한정된 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때 더 많은 인원의 1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만 공급될 때의 종식 시점이 더 빠르게 도출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그래프에 나타내어 보니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150일 전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지만 영해 수렴되면서 현재 모델링보다 점차적으로 감소폭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차 접종을 우선시할 경우 타당한 그래프입니다. 종식 시점을 봤을 때 한 가지 종류의 백신만 접종한 것보다 여러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종식 시점이 빨라집니다. 네 번째 가정으로는 1분기부터 효율적 접종을 했을 경우입니다. 현재 저희 모델링은 1분기는 실제 데이터의 값으로 2분기부터 효율적 접종을 하여 3분기로 이월되는 백신이 없게끔 설계하였습니다. 만약 1분기부터 도입되는 모든 백신이 이월되지 않고 접종이 이루어졌었다면 어땠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종식 시점은 11월 11일로 본 모델링과 단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의 본 모델링에서는 뒤늦게 2분기부터 효율적 접종을 시작했지만 1차 접종에 집중할 수 있어 접종 속도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두 그래프를 함께 보니 신규 확진자의 최대값이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1분기에 실제 데이터값을 적용했을 시 최대 신규 확진자 수는 거의 800명이지만 1분기부터 효과적인 접종을 했을 시 700명이었습니다. 이렇듯 초기부터 효율적인 백신을 접종했다면 최대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방역 대책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로 갑작스러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시를 가정해봤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놓고 봤습니다. 이때 실시간 감염지수 RT의 값은 9.35로 1보다 훨씬 큰 값입니다. 또 집단 감염 발생 시점은 7월 10일로 설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현 방역당국의 정책 중 7월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는 정책을 평가하고자 함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집단 감염이 발발했을 시점부터 시작하여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시 종식 시점은 2022년 1월 13일로 현 모델링과 96일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종식 시점이 3개월가량 늦어지므로 7월부터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백신을 접종하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 사태가 나옴에 따라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는 방역구멍 현상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마스크 미착용보다는 11월이나 12월로 미루고 거리두기 또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제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한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링에 사용되는 파라미터인 베타, 알파, 감마, 시그마, 뮤는 그 값이 매일 변하는 유동성을 지닙니다. 두 번째로 모델링 가정은 실제 상황과 다르므로 한계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의 격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실제 다르다는 점과 해외 입국자와 변이 바이러스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백신 수급량과 접종량이 현 상황과 똑같지 않으므로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 중인 물량은 고려하지 않은 점, 코백스를 통해 수급될 백신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이 있습니다. 접종률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모델링에서는 각 분기별로 일정하다고 두었기 때문에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후 감염도 미미하지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 모델링과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윤리적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모델링에는 우리나라의 백신 계획과 인구수 등을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들의 감염 모델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과정들이 도입되었으므로 실제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접종이 강요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발표에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모델링 설계 2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